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는 이란의 평화안을 정면으로 거절했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운영하는 유료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5월의 첫 거래주, 시장이 이 충격을 처음으로 가격에 반영하는 한 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가지를 단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둘째, 지난주 미국 증시 안에서 진짜로 결정된 두 거대 기업의 정반대 운명, 알파벳과 메타의 이야기입니다. 셋째, 변동성 지수 빅스가 왜 17 근처에서 잠들어 있는지, 그게 안전 신호인지 위험 신호인지. 넷째, 이번 주에 줄지어 발표되는 실적과 4월 고용 지표가 어떤 함정을 깔고 있는지. 다섯째, 다음 한 주를 단단히 보낼 시나리오 2가지입니다. 먼저 주말 사이 일어난 외교 폭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토요일 새벽, 그러니까 5월 2일이었습니다. 이란이 파키스탄을 중간에 두고 미국에 14개 항목짜리 평화안을 보냈습니다. 14개 조항 중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0일 안에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끝낸다. 미군은 이란 주변 지역에서 철수한다. 이란의 동결 자산은 즉시 풀어준다. 제재는 모두 해제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게 이란의 요구였습니다. 이걸 외교 용어가 아닌 시장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란은 미국에게 지난 2달 동안의 공습과 봉쇄가 모두 없던 일이 되어야 우리는 협상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30일이라는 숫자가 이 제안의 핵심 변수입니다. 다만 30일의 의미는 출처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립니다. 이란 외무부는 SNNTV를 통해 데드라인이나 최후 통첩은 없다라고 못 박았고 30일은 단지 14개 항목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확정하는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IB타임즈를 비롯한 일부 서구 매체는 같은 30일을 협상 결렬 시한, 즉 6월 초가 되기 전에 모든 게 결판 나야 하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으로 해석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두 해석의 차이는 큽니다. 이란의 설명이 맞으면 30일은 그저 협상 캘린더이고 서구 매체의 해석이 맞으면 6월 초까지가 한 차례 큰 변곡점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한국 시각 일요일 아침 8시 11분, 그리고 다시 월요일 새벽 2시 47분에 두 차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칸 뉴스 인터뷰를 통해서였습니다. 핵심 멘트는 2가지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란은 아직 자신의 행동에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여기에 한마디가 더 붙었습니다. 공습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외교 언어가 아니라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종류의 발언입니다. 협상이 결렬됐다는 게 아니라 협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결렬에는 다음 라운드가 있지만 거부에는 다음이 없습니다. 같은 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 의회 고위의원이 프레스TV에 나와서 새로운 법안 골격을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게 안전, 항해 안내, 환경보호 명목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고 이스라엘 국적 선박은 어떤 경우에도 통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거쳐 군부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자유항행 구역이 아니라 이란이 운영하는 유료 도로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박은 그 도로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영국 해사기구 UKMTO는 새벽 1시 47분, 시리크 인근 11L이 서쪽에서 북상하던 벌크선이 작은 보트들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새벽 4시 48분에는 라스 알 카이마 인근에서 여러 선박이 정박지를 떠나라는 무선 방송을 받았다는 보고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 일대를 항해하던 대부분의 선박이 두바이 방향으로 항로를 틀었다고 이란 파스뉴스가 전했습니다. 여기에 한 단계 더 올라간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 발표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월요일 새벽 5시 48분, 불과 몇 시간 전에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한 문장을 올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중동 시간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을 풀어주는 미국의 작전을 시작한다. 인도주의적 작전이라고 명시했지만 같은 글에 방해 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위트코프 특사가 이란과 직접 채널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CNN을 통해 흘러나왔지만 이란 측은 곧바로 협상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묵직한 사건이 겹쳐 있습니다. UAE가 오펙을 떠났습니다. 지난 4월 28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UAE는 오펙 탈퇴를 공식 발표했고 효력 발생일은 5월 1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회원 한 곳이 빠진 게 아닙니다. UAE는 오펙 안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큰 잉여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미 하루 480만 배럴까지 생산 능력을 키워놨는데 오펙 쿼터에 묶여서 320만 배럴까지만 뽑고 있었습니다. 무려 160만 배럴을 그냥 잠들게 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2027년까지 1일 500만 배럴 생산 능력을 만들겠다는 게 UAE의 공식 목표였고
그 목표 앞에 오펙 쿼터가 거추장스럽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펙을 떠난다는 건 그 잠들어 있던 능력을 깨운다는 뜻입니다. 호르무즈가 정상화되는 그 순간 약 200만 배럴의 추가 공급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게 다수 애널리스트의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200만 배럴이 풀릴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UAE의 원유 대부분이 그 좁은 물길을 거쳐 나가야 하는데 이란이 통행료와 검문 시스템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는 풀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즉, 오펙을 떠난 UAE의 진짜 가치는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는 그 순간에야 드러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의 카시카리 총재가 한국 시각 월요일 새벽 1시 47분에 일련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핵심 발언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이란 분쟁이 이미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진다. 일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지금 미국 연방기금 금리 목표 구간은 3.5에서 3.75%입니다. 시장은 6월 17일 FOMC에서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그 회의는 새 의장 후보인 워시가 처음으로 주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시카리는 인하가 아니라 인상 가능성을 입에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의 베이스 시나리오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6월 FOMC 직전까지 호르무즈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워시의 첫 회의는 인하가 아니라 동결, 더 나아가 매파적 동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요일 밤 베센트 재무장관은 정반대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선물 시장은 전쟁 후 유가 하락을 신호하고 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한 정부 안에서 같은 시간에 세 가지 다른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거절을 입에 올린 트럼프, 인상을 입에 올린 카시카리, 하락을 입에 올린 베센트. 이제 지난주 미국 증시의 진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르무즈가 지정학 1편이라면 지난주 시장 안에서는 인공지능 자본 지출 광기 1편의 클라이맥스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은 지난주 한 주에만 11.9%, 4월 한 달로 보면 약 34%가 올랐습니다. 알파벳이 한 달에 30% 이상 오른 마지막 시점이 언제냐면 2004년 10월입니다. 구글이 막 상장한 직후 검색 광고 수익이 폭발하던 그 시기 이후 처음입니다. 22년 만에 단일월 최대 상승입니다. 이게 왜 일어났는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이 알파벳에게 던지고 있던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막대한 인공지능 투자가 정말로 매출과 마진으로 돌아오느냐? 알파벳이 1분기 실적으로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봅시다. 알파벳의 1분기 매출은 1919억 달러로 시장 컨센서스 1070억 달러를 거의 30억 달러 넘겼습니다. 매출 증가율은 22%, 영업이익은 397억 달러로 30% 늘었습니다. 진짜 핵심은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매출이 63% 성장했고 영업이익률이 1년 전 18%에서 34%로 2배 가까이 점프했습니다. 백로그는 직전 분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한 줄짜리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알파벳이 작년 한 해에 결국 약 910억 달러까지 늘어난 자본 지출, 그리고 올해 1850억 달러까지 끌어올린 자본 지출 계획이 매출과 마진으로 실제로 돌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알파벳 경영진은 결산콜에서 2027년 자본 지출은 2026년보다 의미 있게 더 늘어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1850억 달러 다음에 2500억 달러, 그 이상의 숫자가 가능하다는 신호입니다. 같은 주, 정확히 같은 날에 메타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메타의 매출은 563억 달러로 컨센서스 554억 달러를 넘겼고 주당 순이익은 7.31달러로 6.79달러 컨센서스를 넘겼습니다. 광고 수요도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메타는 다음날 10% 가까이 빠졌고 한 주로 보면 9.82%가 무너졌습니다. 시가총액 1750억 달러가 단 하루에 증발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본 지출 가이드입니다. 메타는 2026년 자본 지출 가이드를 기존 1150억에서 1350억 달러 구간에서 1250억에서 1450억 달러 구간으로 100억 달러 상향했습니다. 회사 측 설명은 부품 가격 상승과 미래 데이터 센터 확장 비용입니다. 이상합니다. 알파벳은 자본 지출을 늘렸는데 시장이 환호했고 메타는 자본 지출을 늘렸는데 시장이 처벌했습니다. 같은 행동의 정반대의 반응, 차이는 명확합니다. 알파벳은 클라우드 매출 63% 성장으로 이 자본 지출이 실제로 돈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를 함께 내놨습니다. 메타는 그 증거가 없었습니다. 메타에게 1250억에서 1450억 달러는 미래 비용이고 알파벳에게 1850억 달러는 미래 매출입니다. JP모건이 메타를 그날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강등한 이유가 정확히 이것입니다. 메타의 광고 매출이 자본 지출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크로 그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6년 자본 지출을 1900억 달러까지 끌어올렸고 아마존은 2000억 달러로 가장 큰 숫자를 내놨습니다.
합치면 빅테크 4사의 인공지능 자본 지출이 한 해에 약 7,250억 달러,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약 1,000조 원 규모입니다. 작년보다 60% 이상 늘어난 액수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역사적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닷컴 버블의 정점에서 미국 통신 인프라 회사들이 광 케이블에 쏟아부은 돈이 약 5천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그 인프라가 결국 인터넷 시대를 열었지만 정작 그 돈을 쓴 회사들 중 상당수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지금 빅테크 4사가 한 해에 쓰는 돈이 그때 통신업계가 2년 동안 쏟아부은 돈을 단숨에 넘어섭니다. 다만 시장이 메타에게 한 말은 분명합니다. 돈을 더 쓰는 건 좋다. 그런데 그 돈이 매출로 어떻게 돌아오는지 증거를 같이 내놓아라. 이 한 줄이 이번 주 발표될 모든 빅테크 종목의 새로운 채점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채점표의 첫 시험이 오늘 밤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변동성 지수 빅스가 왜 17 근처에서 잠들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마감 시점 빅스는 16.9였습니다. 한 주 전보다 9.19% 떨어진 숫자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67 지난 탐욕의 영역에 있습니다. 시장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정확히는 3월 27일, 빅스는 종가 기준으로 31.05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직후 첫 충격이 시장을 강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빅스는 거의 절반 가까이 빠졌습니다. 시장은 그 사이 두 차례의 휴전 기대와 한 차례의 깨진 휴전을 겪었고 결국 전쟁은 길어지지만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합의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걸 외부에서 보면 매우 이상해 보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혀있고 유가 선물은 한때 배럴당 12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4월 중순 이후로는 100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다시 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거의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빅스는 17 근처.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답은 간단합니다. 시장은 위험의 크기보다 위험의 친숙도에 반응합니다. 역사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979년 1월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란의 원유 생산이 한꺼번에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그 결과 국제유가는 12개월 사이에 2배 이상 뛰었고 미국 인플레이션은 14%까지 치솟았습니다. 폴 볼커 의장은 결국 연방기금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고 미국 경제는 깊은 침체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1979년 이란발 오일 쇼크의 일막입니다. 그 다음 시점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흥미롭게도 S&P 500은 이란 혁명이 시작된 1979년 1월부터 1980년 11월까지 명목 기준으로 약 30% 올랐습니다. 위기 한가운데에서. 다만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이 그 모든 명목 수익을 갉아먹었고 실질 수익은 사실상 마이너스였습니다. 즉 1979년 이란발 오일 쇼크가 시장에 남긴 진짜 상처는 가격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자본을 갉아먹는 인내시험이었습니다.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빅스는 그 직후 32로 치솟았다가 12월 중순에는 다시 2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1991년 1월에 사막 폭풍 작전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시장은 5달 동안 같은 위험에 익숙해졌고 결국 그 위험을 일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침공 시작 이래 빅스는 오히려 떨어졌고 시장은 다음 6개월 동안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빅스는 36까지 치솟았지만 6개월 뒤에는 다시 20 근처에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도 지금 빅스 16.99 근처는 정확히 같은 패턴 위에 있습니다.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시장이 그 위험에 둔감해진 것입니다. 이걸 안전신호로 봐야 할까요? 위험신호로 봐야 할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빅스가 17 근처라는 건 단기적으로는 매우 안전한 신호입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져 있지 않다는 뜻이고 옵션 시장이 큰 사건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빅스 17 근처는 매우 위험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만약 호르무즈에서 새로운 사건이 터지거나 유가가 다시 110달러를 넘거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면 빅스는 30으로 점프하는 게 아니라 36, 40으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낮은 변동성에서 출발한 충격은 더 폭력적입니다.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만큼이 한꺼번에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한 단어로 표현한 게 변동성 셋업의 듀레이션 리스크입니다. 채권의 듀레이션처럼 변동성도 짧을수록 안정적이고 길어질수록 폭발적입니다. 빅스 17 근처가 한 달 동안 머문다면 시장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빅스 17 근처가 2달, 3달 머무른다면 그 이후의 점프는 이전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습니다. 시장이 가격에 안 넣어둔 만큼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번 주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정학과 거시경제 두 개의 거대한 배경 위에서 이번 주 미국 시장은 사실상 매일이 이벤트입니다. 그 첫 단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 CME 야간 시장이 한국 시각 7시에 다시 열렸고 첫 흐름은 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 NQ, S&P 500 선물 ES, 다우 선물 YM 모두 금요일 종가 인근에서 큰 갭 없이 거래를 시작했고 WTI와 브렌트 원유 선물도 $100 위에서 비슷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금 선물은 4,600달러대 후반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대 후반에서 소폭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이 첫 반응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트럼프의 거절과 호르무즈 통행료 시스템을 분명히 읽었지만 가격에 추가 충격을 얹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젯밤에 던진 선물은 전쟁 후 유가 하락을 신호한다는 말이 적어도 개장 첫 한 시간은 큰 반박을 받지 않은 셈입니다. 동시에 정확히 같은 시간에 트럼프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고 카시카리는 인플레이션이 끈질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정부 안에서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오는 그 한가운데에서 첫 한 시간의 선물은 어느 쪽으로도 크게 기울지 않은 채 정규장 개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한국 시각 22시 30분 정규장이 열립니다. 선물이 그어둔 그 라인을 정규장이 그대로 이어받을지 아니면 훨씬 더 큰 거래량과 함께 다른 방향으로 깨질지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한국 시각으로는 화요일 새벽 5시 정각에 팔란티어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팔란티어는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 중에서도 가장 정치적으로 노출된 회사입니다. 미국 국방부, 정보기관,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미국 기업의 운영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컨센서스는 EPS 0.2달러, 매출 15.4억 달러입니다. 매출은 1년 전 같은 분기 대비 약 74%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PS는 1년 전 대비 115% 성장 컨센서스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보는 핵심 숫자는 EPS도 매출도 아닙니다. 미국 상업 매출 성장률입니다. 정부 매출이 아닌 일반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사는 매출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시장 기대를 넘으면 팔란티어는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점프할 수 있고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그동안 쌓인 밸류에이션이 한꺼번에 풀릴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 수익 비율이 어디 있는지를 떠올리면 양쪽 시나리오 모두 두 자릿수 변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화요일 장 마감 후 한국 시각으로 수요일 새벽에는 AMD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AMD는 지난 한 주 동안 3.66% 올랐고 연초 대비 61.34% 상승했습니다. 빅테크가 자본 지출을 1,000조 원 단위로 풀고 있는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칩 헤게모니 안에서 두 번째 자리를 두고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회사가 AMD입니다. AMD 실적에서 시장이 볼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MI 시리즈 인공지능 가속기의 매출 비중과 성장 속도. 둘째, PC와 게이밍 부문의 마진 회복 여부. 인공지능 매출 가이드가 시장 기대를 크게 넘으면 SOX 반도체 ETF 전체가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알파벳과 메타의 자본 지출 관기에도 불구하고 AMD가 그 수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 반도체 섹터 안에서 종목 차별화가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디즈니가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합니다. 디즈니는 시장이 인공지능과 무관한 종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가늠자입니다. 컨센서스는 EPS 1.49달러, 매출 248.5억 달러, 매출 성장률 5%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증가, 테마파크 매출, 그리고 ESPN 스트리밍 분리에 대한 진행 상황이 핵심 변수입니다. 빅테크가 인공지능에 천문학적 자본을 쏟아붓는 그 옆에서 전통 미디어 자이언트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 곡선을 다시 그릴 수 있느냐가 디즈니 실적의 진짜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가장 큰 거시 이벤트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금요일 오전 8시 30분, 한국 시각으로 금요일 밤 21시 30분에 4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즉 NFP가 발표됩니다. NFP는 매번 시장의 단기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단일 데이터입니다.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용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지. 둘째,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우고 있는지. 여기에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이 겹쳐집니다. 만약 NFP가 강하게 나오는 동시에 임금 상승률이 시장 기대를 넘는다면 6월 FOMC 인하 기대는 사실상 끝납니다. 이미 카시카리가 인상 가능성을 입에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NFP는 워시의 첫 회의를 매파적 동결로 밀어붙이는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NFP가 시장 기대보다 약하게 나오면 시장은 전쟁이 경기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강한 NFP는 인플레이션 시나리오, 약한 NFP는 경기 침체 시나리오, 어느 쪽이든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데이터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5월 12일 미국 동부시간 오전 8시 30분, 한국 시각으로 화요일 밤 21시 30분에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이게 사실상 이번 주에 진짜 클리프행어입니다. 4월 NFP가 시장의 단기 방향을 정하면 다음 주 CPI가 그 방향을 2배로 증폭시키거나 정반대로 뒤집습니다. CPI 다음날 5월 13일에는 PPI도 줄지어 있습니다.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이번 한 주를 단단히 보낼 2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호르무즈에서 추가 사건이 없고 트럼프의 호르무즈 작전이 조용히 진행되며 팔란티어와 AMD의 실적이 시장 기대를 살짝 웃돌고 NFP가 적당히 둔화된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빅스는 16 아래로 더 내려가고 인공지능 주도주가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갑니다. SPX는 7,300포인트 위에서 새 최고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점프가 클수록 다음 주 CPI에 걸리는 부담은 커집니다. 좋은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인 시장은 작은 실망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호르무즈에서 또 다른 사건이 터지거나 트럼프의 작전이 이란과의 직접 충돌로 번지거나 팔란티어가 미국 상업 매출 성장률에서 시장 기대를 크게 밑돌거나 메탈식 자본지출 처벌이 AMD에서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빅스는 20을 단숨에 넘기고 NFP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의 무게중심이 위험 회피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SPX는 일시적으로 7,100포인트 아래로 밀릴 수 있고 TQQQ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시나리오의 갈림길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시장의 친숙도가 어디서 깨지는가? 친숙도란 시장이 지금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익숙해진 위험들을 말합니다. 호르무즈, 인공지능 자본지출, 카시카리식 매파 발언, 이 셋 중 어느 하나가 새로운 형태로 변하는 순간 시장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저희 채널은 이번 주 매일 미국장 마감 후 새벽에 자료를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밤 정규장 개장 직후의 첫 시장 반응, 팔란티어 실적 직후 시간 외 흐름, AMD의 인공지능 가이드, 디즈니의 거시 데이터, 그리고 금요일 NFP까지 이 5개의 변곡점이 한 주의 큰 그림을 결정합니다. 내일은 한국에서 어린이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어버이날입니다. 한국 시장은 닫혀 있어도 미국 시장은 한국 시각 밤에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5월의 첫 주, 시장이 무엇을 가격에 반영하는지 너무 자주 확인하시는 것보다는 큰 그림에서 흐름을 잡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한 한 주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이번 영상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저희 채널은 단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그 데이터가 이전과 어떻게 다르고 그게 다음 한 주에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짚어드립니다. 의견은 시청자분께서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의견의 재료가 되는 숫자와 사건을 가능한 한 친숙하지 않게 새 것 그대로 펼쳐 보이는 일입니다. 이번 주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차분하게, 더 또렷하게 한 발씩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영상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오늘 밤 정규장이 끝난 직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